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자가 둘러본 현재 이태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경찰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예정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죠.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11월 29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700여 명에게 명령을 발동하고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논의가 시동을 걸면서 일각에선 내년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 개최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친누나 김 씨가 미국에 있어서 체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여권을 무효로 만들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가 사고 당시 빙글빙글 돌면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이나 기체 결함 등으로 꼬리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가운데 전국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15도 이상 급락하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한방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함께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도 시작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사를 찾았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운송 거부자를 특정하고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배차 지시한 그런 관련 서류라든가 위스타크 계약서 이런 것도 파악을 했고요. 운송 거부 기간 전후에서 물동량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파악 중에 있고요.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분야 운수 종사자 2,700여 명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70에서 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령서 송달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우선 해당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차 송달에 실패하면 반송되고 이후 다시 2차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와 동시에 운송사에 발주를 넣어서 운송사 연락을 받은 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면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로 특정해 송달을 진행합니다. 위과정을 통해서도 전달을 못하면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로 대신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이 모두 이뤄지려면 최대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달을 거부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따로 방침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을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0여 명이 엿새째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이곳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에 이어 지도부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비판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에 단호하게 저항하고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양대 노총도 연계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국을 경고하며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쟁에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린 만큼 비상체제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무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전국 철도 노조 등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레미콘 작업이 멈췄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공사 현장은 한산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20% 정도인데 지난주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바닥 털을 다지는 대체 공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면 전체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구리가 공급이 안 되면 현장은 스톱이 되게 돼 있잖아요. 전국 900여 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가량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하루 만에 이처럼 레미콘 타설 작업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산업계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유 공장 앞엔 기름을 실어 날라야 할 정유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이 경찰 호송을 받아 군이나 철도 등 비상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유차 운송이 막히면서 휘발유 품귀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일부 주유소엔 휘발유 재고가 소진돼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비축해둔 물량이 바닥나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재고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 같고요. 대다수 주유소들이 다음 주부터면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동차 업체는 차량 탁송이 중단돼 일일 기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도로 운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멘트 이외에도
철강, 자동차 분야 등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노조 간 협상 타결이 길어질수록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물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를 상대로는 3차례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송달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14년, 2020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의료법이나 화물자동차법이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은 유사합니다. 종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함께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배치됩니다.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화물연대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 현장 피해가 크다고 보고 시멘트 운송 차량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서 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신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이든 문자, 제3자 송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 여기에 대해서 전달하면 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이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송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운송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하루 만에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조는 강제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안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하철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인력이 충원돼야 됩니다. 쟁점은 인력 감축 여부입니다. 1조 원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1,500여 명을 줄일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오히려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까지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며 전면 철회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노조는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조는 파업 돌입 시 필수 유지 인력을 고려해도 노선별 운행률이 50에서 7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출근 시간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반적인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는 낮 시간대 운행률이 평시의 72%대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퇴근 시간대는 평상시의 85%대 수준에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 3, 4호선은 운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네, 전국에 첫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15도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한방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전 8시 서울 기온이 10도였는데 오후 2시 기온은 7.8도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서는 전국에 강한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를 기해서 한파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기온이 급감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기온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곳은 강원도와 수도권입니다. 대관령 영하 12도, 철원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7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출근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12월의 첫날인 모레 아침 철원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9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력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예년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의 총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관련 수사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외교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던 재작년 9월 서 전 실장이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을 정하고 정부기관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숨진 다음 날 안보실이 개최한 관계장관 회의 이후 국방부가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정황도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장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안 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란 겁니다. 또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듯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국민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서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검토 방향도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입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됐는데 이번 영장에 관련 혐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밤 9시쯤부터 대형 사고가 일어날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112 무전 내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경찰이 참사의 부실, 늑장 대응을 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신고가 소방에 들어가기 1시간여 전 서울경찰청이 이미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경찰 112 무전망에는 밤 9시 1분 서울청 상황실이 이태원 일대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에 질서 관리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신고는 앞서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5번째 신고로 경찰은 이를 가장 긴급한 신고인 코드 제로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9분. 서울청이 상황의 긴급성을 인지하고도 왜 2시간 반이 넘도록 류 총경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도 무전망에서 포착됩니다. 이 전 서장은 밤 10시 36분 용산서 112망에 처음으로 등장해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참사 상황을 알게 됐다는 이 전 서장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정황도 여러 군데에서 확인됩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전 용산서 112 실장은 저녁 7시 5분 참사 현장 인근에서 차도까지 밀려나오는 인파를 인도 위로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똑같은 지시는 2시간쯤 뒤에도 반복되는데 오히려 인파를 밀집시켜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판이 의심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밤 10시 18분에도 마약 관련 신고 대응에 배치한 겁니다. 출동 지시 7분 뒤에 형사팀이 도착해 순찰차는 정상 근무로 복귀했지만 심정지 환자가 속출하던 순간에도 경찰력은 온전히 집중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112 무전망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를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폴리스 라인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뜸했고 문제가 됐던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고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벌어진 참사로 무려 1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지난 11일 참사 2주 만에 해제되면서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발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이곳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만 이어질 뿐입니다. 참사 골목 한쪽 벽면엔 고인과 유족들의 평안을 비는 추모의 글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것도 뭐 애돌하고 다시는 이런 데를 이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비좁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경사져 있습니다. 골목 구조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 세계 음식거리와 이태원역 1번 출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르내리려는 인파가 맞물리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골목을 더 비좁게 만든 건 해밀턴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툭 튀어나와 길에 연결돼 있던 불법 테라스는 참사 뒤에야 철거돼 지금은 용접 흔적만 남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미리 철거하고 또 참사 당일 골목에서 일방 통행을 실시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사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혜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혜영 구청장은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이른바 1차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2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특수본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 의미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불참 카드를 검토하며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에 들어가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분명히 묻기로 하되 예산 정국을 감안해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부터 꺼내든 건 합의 파기라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불과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은 이러려면 국정조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보다 더 강경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 대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 본격 실시라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논의가 시동을 걸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됐던 국민의힘이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당대회 시기를 어느 정도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대준비위를 별도로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표심 반영 비율 등 규칙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후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선 벌써 구체적인 전대 시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중순 전, 즉 2월 말 3월 초 개최론이 확산하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무슨 전대 시기를 논의했다 그러는데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그 대통령과 나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얘기를 했나?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제1야당은 현직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친명과 비명,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물론 아직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는 기조 아래 지도부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남욱 등 주요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만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운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당헌 80조 이거를 없애려고 했었던 당의 일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건 사당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에게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강대강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당 내부에선 지도부 역학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협상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막판 협상을 재개했는데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여부였죠. 1조 원대 재정난에 처한 서울교통공사,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력 1,500여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전면 처리를 요구했으며 오히려 안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하철 운행률이 평시 대비 5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공사 등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확보해서 출근 시간대는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할 예정이며 낮 시간대는 운행률이 평시의 7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가 사고 당시 빙글빙글 돌면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이나 기체 결함 등으로 꼬리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하는 모습은 양양군이 설치한 산불 감시용 CCTV에 잡혔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가 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5바퀴가량 돌면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헬기가 빙글빙글 도는 것은 꼬리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테일로터가 어디 외부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테일로터 쪽으로 가는 이런 동력 전달 계통이죠. 그 힘이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추락 사고 현장과 CCTV 설치 지점의 거리가 멀어 식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락 직전 비행 고도는 150에서 200m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궤도 비행할 때 보통 고도가 700~800m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고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등 일각에서는 기체 결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운영업체 측은 각종 부품을 제때 바꿨고 한 해 10차례 이상의 국토교통부 검사도 모두 통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5, 6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컴포넌트들은 그때 시간에 따라서 교체가 돼가지고 항시 새 상태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조사위는 헬기 이착륙장에서 연료 상태와 운항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고 속초시청에 헬기 임차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적절하게 임차가 된 건지,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비행을 한 건지, 그런 계약 관계 그런 부분 다 보려고. 사고 조사위는 다음 달 1일쯤 추락 헬기 동체 등을 김포공항에 있는 분석실로 옮겨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20일 가까이 되면서 검찰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국에서 이른바 삼각통화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누나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 선고 당일인 지난 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며칠 전 측근을 통해 밀항을 시도했던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인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입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친누나 김 씨는 동생인 김 전 회장과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 B 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른바 삼각통화 매개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누나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거로 의심되는 지인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친누나 김 씨가 미국에 살고 있어 체포가 실제로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씨 여권을 무효로 만들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초래된 라임 사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잠적해버리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난 한 달 사이 기업 대출 금리가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칫 돈줄이 막혀 급한 불을 끄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까 정부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밟은 지난달. 기업 대출 금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곧장 급등하며 9년 9달 만에 5%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9월보다 0.61%포인트가 올랐는데 IMF 직후인 1998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최근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진 탓입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지표 금리가 상승한 데다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되며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해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예도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 차입 규제 완화 등 자금 운용 관련 금융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겠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지난해 6월부터 17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0년 넉 달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0.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안심전환 대출의 효과가 크다고 봤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관측 속에 1,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의 금리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2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3,150개를 상대로 12월 업황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81.7로 11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 8월 이후 2달 연속 오르다 11월 하락 전환한 데 이어서 12월엔 더 내렸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금리 인상과 고물가, 글로벌 경기 부진 등 불안 요인이 가중돼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날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안도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정부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논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새해 예산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 부수 법안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등 민생과 밀접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경제 3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틀째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역시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삭감했던 예산들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거나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은 빼고 오로지 삭감만 한 수정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찾기에 몰두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여야가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법 만드는 국회가 법 안 지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비가 와도 저희 결정 쉽지 않습니다.
네, 가나전에서 패하면서 현재까지 1무 1패를 기록한 우리 대표팀. 16강 진출을 위해 이번에도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무조건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잡아야만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가나에 이어 조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멀티골을 뽑아낸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에 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는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겨야 한다는 것. 그러나 만약 가나가 우루과이마저 꺾는다면 벤투호는 승리한다고 해도 그대로 탈락입니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에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긴다면 우리와 승점이 같아지는데 골 득실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같은 골 차이로 이기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갑니다. H조 2위가 되면 16강에서 G조 1위가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은 16강 안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산투스 감독은 한국전에서 최선을 다해 조 1위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6강을) 향한 벤투호의 마지막 도전은 우리 시간으로 3일 0시에 펼쳐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월드컵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조규성 선수가 가나전에서만 2골을 넣으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득점력을 증명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K리그 득점왕이라는 실력까지 갖춘 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규성 선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절묘한 위치 선정과 날카로운 헤딩 능력을 지닌 조규성. 190cm에 가까운 장신임에도 빠른 주력과 정확한 슈팅력으로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만난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3분 만에 헤딩으로 2골을 몰아치며 세계 무대에도 통하는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한 골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한국 선수 최초 월드컵 본선 멀티골이라는 새 기록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이제 워낙에 검증받았던 국내 타겟형 공격수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K리그에도 득점왕이었고 네. 이번 시즌에 네. 그래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K리그의 득점왕이 왜 내가 돼야 되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새롭게 대표팀 스타로 자리매김한 조규성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한 조규성의 SNS 팔로워 수는 가나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조규성이 SNS에 가장 최근 올린 게시물에는 3만 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 절반 가까이는 조규성이 누군지 궁금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댓글입니다. 외신들도 조규성의 활약을 전했는데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아닌 조규성이 있었다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조규성의 첫 번째 헤딩골을 놓은 이강인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간 지 1분 만에 도움을 기록했는데 2골 차로 뒤지고 있던 경기에서 번뜩이는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도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다음 달 3일 16강 진출을 결정지을 포르투갈전에서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조규성과 이강인이 또다시 맹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녹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시멘트 운송 차량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죠.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2004년에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이죠. 물론 의료계가 있긴 했지만 자, 시멘트 운수 종사자 2,700명의 대상입니다. 상당히 강수를 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국가 경제 물류 그게 신경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콘 예를 들면 레미콘 화물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으니 지금 건설 현장 912곳 중에서 500여 곳이 지금 레미콘 타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다. 네네. 그래서 이것들은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대화보다는 화물차주 그리고 노동계 쪽에서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거를 내림으로써 이것을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물류가 멈춰서 있으면 국가의 신경망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레미콘에 한해서 일단 시멘트업에 한해서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느낌도 있어요. 일단 그렇죠. 보면. 예, 네. 예. 자, 이제 대통령께서 했던 말을 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고 불법과 절대 태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파업을 정의하기에도 이게 좀 법률가 사이에서도 좀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노사의 그 법치주의라는 것은 사실 노뿐만 아니라 사측에도 확실하게 법치주의를 묻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이제 뭐 사측에는 편의만 봐주겠다는 거에는 딴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가 노동자인 걸 인정하는 건가요? 물론 지금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파업을 하기 전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려드립니다를 통해서 이것은 파업이 아니다.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끼리 하는 일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노동자가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을 위해서는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들의 기본적으로 노동자성을 또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이거든요. 예. 헌법은 자영업자의 집단 행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 지나가고 나서 결국 꼬치꼬치 따져 모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불법은 화물차의 출입을 막고 있는 일부 노조원들의 행태 이런 정도를 지금 불법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들이 기름값 없어서 난 운전 못하겠다라고 운전대를 놓는 것은 정부가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먼저 붙는 이유는 중대한 이유가 없이 그만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인데 예. 지금 상당한 이유로 드는 것이 기름값을 낼 형편이 안 돼서 저 돈 받아서는 유지가 안 돼서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운전대를 놓은 상태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 파업을 막을 방법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대상도 없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상황이라면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문제들이 있고 뭐 법률가 사이에서도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지금 정부의 그 의지는 이게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격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돼요. 맞아요. 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렇습니다.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그 화물노조는 아예 뭐 업을 바꾸겠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피해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송달 자체를 안 받겠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은 그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고 24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 네.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건데 네. 우리는 이걸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화물노조에서는 계엄령과 같다. 그래서 응하지 않겠다.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다, 헌법 유린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국제노동기구죠, ILO, 예. 여기에도 강제 근로 폐지 이 조항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외국에 있는 단체들의 도움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이건 침해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정부나 여당이나 화물노조, 야당 보다 좀 대화, 협상, 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면 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강대강 대치만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또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하죠. 또 뭐 철도 노조 파업하죠. 또 다른 노조들도 지금 민주노총에서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정부로서도 여기서 밀리면은 파업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가 결코 사태 해결의 지름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대강 대치가 사태 해결의 지름길은 아니지만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대화 국면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노조 측, 뭐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시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사실 시작은 되게 단순합니다. 5개월 전에 합의를 했어요. 국토교통부하고 화물연대가. 예. 근데 화물연대 합의 내용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적용 범위 확대 등은 논의하면 되니까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전운임제는 지속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럼 지속을 해야죠. 지속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3년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5개월 전에 합의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예. 그 중간에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는 단 한 차례, 그리고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여당, 국회에서 이 법과 관련돼서 논의 딱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100%라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왜냐하면 5개월 전에 다 하기로 합의했던 네네. 안전운임제를 지속할 방법을 여당이 찾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예. 안 했던 문제인데, 거기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노조관,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전위대이고, 예. 그리고 4%밖에 안 돼서 96%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노조라고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쳐서 228만 명밖에 없고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이 노사협상을 통해서 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안 삼으면 나머지 노조가 없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통령이 대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노조는 지금 이게 노동 3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존재를 좀 먼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민노총이라는 단어, 예. 이게 지금 정식 단어는 민주노총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께서 민노총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너무 따르지 마시고, 예. 좀 어떤 정론, 이 제대로 된 언론 등을 통해서 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규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법에 보장을 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노조도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파업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예. 우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우리가 연장을 해보고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겠다.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건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부분, 그리고 법적인 타당성 부분 다 한번 우리 검토해보자. 3년 동안 유예하면서 네네.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화물 노조가 아니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품목과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지금 핵심 예. 의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컨테이너나 시멘트 이 두 업종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물노조에서는 철강,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 이렇게 5개 분야에서도 이것을 확대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이분들은 화물 노조에 있는 이 시멘트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분들보다 그 소득 수준이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확대하려는 것은 노조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래서 예. 자신들의 세력을 좀 더 강화하려는 예.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우리가 비판해 볼 수가 있고, 예. 일단은
정부 쪽에서 상당히 좀 지난 6개월 동안 예. 미진한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네네. 예를 들면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 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안전임금제를 하는 국가가 어디 있냐. 그것에 대해서 화물노조가 답을 해줘야 될 것이고 예. 또한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입법사항 아니냐. 예. 그럼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맞대고 이 사항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한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만약 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당이다라고 하면 예, 예. 이 부분 법적으로 입법안을 하든지 아니면 개정안을 내 가지고 처리하면 될 텐데 예.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 사실과 좀 약간 달라서요. 부산에 있는 최인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 지금 논의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여당 간사가 여태까지 뭉개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못했던 것이지. 민주당의 법안을 안 당론으로 냈던 한 것은 건 아니잖아요. 당론은 제가 얘기한 아니었지만, 거는 예. 민주당의 당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예. 자, 이 법안 빨리 처리합시다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아니 정부 여당이 노조하고 합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야당이 법안을 발의까지 했는데 논의를 뭉갠 여당의 책임이지 그 어떻게 갑자기 야당이 알겠습니다. 당론 안 예, 정하면 저는 예. 정부 여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분명히 그리고 얘기했어요. 해외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셨던 말씀 잠깐만 설명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네.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고요.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럼요. 개념들이 세세하게 있다는 일지를 것이고. 작성하게 예. 돼 있어서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그 네. 일지 내용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를 삼아서 예. 그런 비용을 다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한다 만다 예. 이런 이게 없고 특히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EU가 2006년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안전한 운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지금 알겠습니다. 고민을 안 예, 하고 예.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안전 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한 다음에 안전운임제를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찌 보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다뤄야 되는데 그럼요. 법안 발의도 한 사람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당론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협상 과정에서 당론으로 했을 때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본회의가 통과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핵심 안건이 아니었다는 뜻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에 책임을 방점을 두면 우리는 뭐 유럽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꼭 그 운임제 어떤 돈의 핵심을 두다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사안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와 비교해서 이번엔 좀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라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번 정권과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또 파업이 이어져요. 연쇄 파업이 이어져요. 혹시 이 어떤 노조와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이번 정부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노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이번에 확립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한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불법 파업을 할 때, 불법 쟁의를 할 때 이렇게 강력한 법치주의를 통해서 불법 파업을 막을 수가 있지만 지금 화물연대 노조가 하는 게 불법 파업인지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런 식의 강한 발언을 하신 것 자체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집권여당에서 할 수 있는 협상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없앤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강성노조가 하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끌려간다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로이터 통신과의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조가 우리 산업계, 경제계에 큰 걸림돌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조 같은 경우도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와 노조가 상당 기간 동안 강대강 대치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부산에서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요. 그거 꼭 잘했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진행을 했고 만들어졌고 18년 동안 한 번도 진행되거나 사용됐던 적이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평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지금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전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노조가 국가의 경제를 볼모로 삼고 비노조원들을 협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있고요. 그렇죠. 예, 파업을 할 수 있는 폭력을 자유도 있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흉기로 협박을 하거나 쇠구슬을 던지거나 이렇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국가 경제를 위험하게 한다고 해서 파업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그런 식으로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 것 같으면 삼성을 흔들면 삼성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세상에 가능한 파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지점에 대해서 뭐 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노총이라는 악마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30% 남아있는 지지자들과 함께 그냥 이 세를 유지해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로 나와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오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어떤 뭐 노동권이라든지 핵심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들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도 들어보시고 주장하는 그 사이의 포인트들도 꼭 찾아서 꼭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게 남았는데요. 넘어가려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족노조라고 오늘 비판을 하셨어요. 화물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교통사고 사망 만인율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8배가 높고요. 질병 사망률도 4배가 높고요. 지금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수준인데 대통령님 보시기엔 이런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하시면 참 그런 인식도 큰 걱정입니다. 민노총 상급 단체에 그냥 전임 노조들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조원을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어떤 정말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또 일부에서 정말로 이득을 취하는 노조도 있다. 네. 일부 사람들 그 얘기를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유임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 지금 대통령실 또는 여당,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그 시점 또 방식을 저희가 정해나갈 예정입니다. 합의 불과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은 이러려면 국정조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단에 위임돼 있고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입장 유보입니다. 자, 민주당 해임 건의안 발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게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 자체가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좀 예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민주당에서 왜 해임 건의안을 지금 뽑아들었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여론이 조금 그래도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원래 이상민 장관은 이번 12구 참사에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해임되어야 한다, 경질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정조사라는 그 여야 간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좀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 뭐 장경태 의원, 또 노웅래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돈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레임과 이슈 전환을 통해서 시선을 돌리는 자신들이 또 공격하는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잃을 게 없는 거죠.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 던져도 또 뿐만 아니라 뭔가 시선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시는데 일단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무슨 이게 지금 이런다고 시선이 돌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수사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내일 또 새로운 내용 발표하면 당연히 언론의 관심은 글로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면 국정조사를 왜 하느냐는 말씀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번 국정조사에 여야의 합의한 목표가 이상민 장관 해임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속심으로 대통령께 건의할 용기는 없지만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되는 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국정조사를 핑계로 여당이 해임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과 검찰은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나를 따져야 되니까 지금 매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계속 데려다가 조사하고 신문하고 조사하고 신문해서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조금 더 나간다면 서울청장 정도? 이런 정도에서 해결을 하고 나서 해결이 됐다고 어떤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존재 유무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좀 석연치 않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을 다 비판하고 싶어요.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마당에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까지 할 수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상민 장관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에 중요한 책임 소지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은 그것이 바로 해임 건의안으로 그때 갈 수도 있는 건데 미리 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다른 의도가 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내면은 우리 국정조사 참여 안 해? 이것은 김성애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정조사는 이상민 장관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결코 좋지가 않죠.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인데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 보호하려고 그러한 인식을 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저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해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지금 아까 저녁 때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 좀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당신들은 무슨 민주당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역점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라든지 경질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의 눈높이와는 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류들이 지금 국조위원들이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친윤계 의원들 분위기는 또 그래요. 국정조사 지금 하면 안 된다,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근거로 국민의힘에서 조금 아예 당 차원에서 보이콧 분위기로 아예 가버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대통령실이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 기관은 보이콧할 방법이 없어요. 이 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법을 너무 모르세요. 법에 정해져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요. 국회 증언 등의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 물론 그런 게 직접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보도나 그런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가능하느냐?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막상 야당만 하는 국정조사의 과정을 지금 여당이 바깥에서 지켜보면 속탈 건 본인들일 것이거든요. 지금 이걸 예산안이랑 엮어서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8명이라는 우리의 시민이 사망했던 재해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기본적인 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너무 여야나 정치적으로 갈라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정조사 과정을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것과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본인들이 당연히 유리한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어쩌면 어떤 일이 진짜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렇죠. 조사하는 과정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요.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때 뭐 했는지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죠. 어떤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걸 좀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국정조사에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증언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현장 방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정말 누가 잘못했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좀 생생감 있게 국민들께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인 민주당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조사 하는 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 좀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대통령 네, 이상민 장관 해임 안 하고 예. 경질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예. 해임 요구하는 결국에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국정조사에 좀 방해가 되니까 그건 예. 나중에 좀 하시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여당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합의까지 하고 네.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됐잖아요. 예. 그거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둥, 예. 우린 참여 안 할래라고 하는 둥, 예. 이런 얘기하면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거기다 지금 어쨌든 국조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안입니다. 12월 2일까지는 지금 발의는 아니죠. 지금 이제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해임 건의안에다가 뭐 국조 지금 얘기도 있지, 거기에 예산안까지 맞물려 있어요. 이게 합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예.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저렇게 파업하고 대통령도 국가 겪인 경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법안 소위 안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지 않으면 법안 소위에 못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법안 소위에 못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 파업을 해결하려고 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소위에 들어와서 그 관련 규정을 조금만 고치기만 하면 이 파업이 금방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안 소위를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다른 그러면 예산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똑같이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심의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부처를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상임위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전부 다 대통령실 예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협상을 하고 답을 낼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 12월 2일 회기를 넘겨서 망가지면 그 예산 누가 다 책임집니까? 예. 저는 정부가 지금 절대 여당이 파업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야당이 뭐 예. 파업을 한다 그런 말씀은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안 들어오잖아요, 예산 심의에.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해요 지금. 그냥 무조건 대통령실 예산 깎죠.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에 좀 추진하고 싶어하는 정책 예산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 예산들이 지금 정권은 깎인 교체가 거죠.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너희들이 한번 1년 동안 나라를 운영해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 못하면 내년도 국정감사나 예산안 때 우리가 그때는 정말 제대로 깎아보겠어. 제대로 감사해보겠어. 이런 게 맞지. 일도 시작하기 전에 발을 꽁꽁 묶어놓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계속 자신들이 소위나 예산안 전체 회의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당 의원들이 다 깎아버리고 말 안 통하니까 일단은 회의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으니 회의에 몇 번 참석 안 한 거지. 그거를 다 그냥 총파업이라는 식으로 매도하시는 거는 지금 옳지 대통령이 못하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예. 있도록 야당이 예. 협조 좀 해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일종의 보이콧. 의석 과정인 횡포입니다, 것이고,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도 역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합의와 대화,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당 상황들 하나씩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한 녹취를 좀 들어볼 텐데요.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 비대위원장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무슨 전대 시기를 논의했다 그러는데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그 대통령과 나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한다?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 우리도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기회가 되면 토론을 한번 좀 시작해보자. 그 정도 얘기를 한 게 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 누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 딱히 의미가 없어요. 2말 3초 보도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뭐 친윤계 의원들 뭐 의견 들어봤다, 뭐 2말 3초 얘기 나왔다 보도들이 있었는데 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제 장문 경쟁이 시작되는구나. 장문 경쟁의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뭐 지침을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관련 질문이니까 장성철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2말 3초 전당대회 뭐 사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조금 4월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비롯해가지고 좀 빨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뭐 4월 이후에 한다 네네. 그런 얘기가 유력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어제서부터 2말 3초에 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원한다. 예.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그런 것까지 지침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지침은 주지 마시고 네네. 당무에 너무 깊숙이 개입 안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대위의 임기는요 대략 6개월이에요. 그렇다면 6개월 이제 정도? 2월이나 예. 3월이 마지막인데 예. 그때쯤 해서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많은 윤핵관들, 의원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초 기류는 4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지만 예. 최근에 나온 기류에 보면 뭐 그렇게 늦출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2월 말 정도에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부인은 했지만 다음번 비대위 때는 우리가 한번 전당대회 시기 방법 논의해 볼게요. 전준이 어떻게 꾸리는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걸 뭐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대위의 목적은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고 네네. 제대로 된 당대표 뽑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시기 아니면 전준이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해가지고 예.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그냥 소수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자 몇 월 달에 하고 후보는 이렇게 줄여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드리면 국민의힘 정진석 얘기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3월 8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2말 3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정확히는 그 이틀 전에 먼저 만났던 윤핵관 4인방과 부부 간의 모임이 있고 나서 윤핵관 쪽으로부터 이 얘기가 새 나온다는 얘기는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교감을 통해서 2말 3초 얘기를 만들어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두 달 더 하면서 당무감사 통해서 지역위원장도 바꾸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야당 얘기니까 좀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셨죠? 뭐 박용진 의원, 서른 의원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짊어지는 짐이 당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연일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다음에 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당원 80조의 얘기를 지금 박용진 의원이 하셨는데 내용인즉슨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으면 당직을 못 맡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직접 받았거나 정치자금 받은 흔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 단계 앞으로 짚어나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면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당내에서 건강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현 소장님 너무하세요.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분신과 측근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누가 성남시장 시절에 누가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나 사장 권한대행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라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예. 그냥 뭐 저는 정치 탄압 받고 있어요. 정치 보복 받고 있어요. 내 계좌 많이 털어보세요. 뭐 계좌만 달아 없어질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예. 지도자답지 못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민주당이라는 정당은요.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서민을 위하고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있는 분들이 지도자를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정과 사범의 형식의 욕설하고 대장동의 불법 비리 의혹 혐의가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 보는 분이
지금 민주당 야당의 당대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김성애 소장님도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간은 마무리할 시간이지만 그냥 안 계실 것 같아서 발언권 드릴게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관련돼서 뭐 기자회견에도 어떤 형태로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니까 이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내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조금 전에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막판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른 데는 실패했습니다. 노조 측이 조금 전인 밤 10시쯤에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 여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1조 원대 재정난에 처한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력 1,500여 명을 줄이겠다고 앞서 밝혀왔습니다. 이에 노조는 전면 철회를 요구해왔는데요. 오히려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까지 지키기 어려운 만큼 안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에서 8호선 기준으로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노조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쯤에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노조는 지하철 운행률이 평시 대비 5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사 등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확보해서 출근 시간대 운행을 차질 없이 운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평시에 72%대, 퇴근 시간대도 평시에 85%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서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에 져서 16강으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기고 또 이기더라도 다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허재원 기자 직접 경기장에서 가나전을 지켜봤죠. 지금은 회복 훈련이 진행 중인데 우리 선수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 축구대표팀의 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충분히 휴식을 취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지금은 방금 전부터 이곳 훈련장에서 회복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나전 16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1승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력상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더욱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눈물을 보였는데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가나와의 경기를 마친 뒤에 벤투 감독이 코너킥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버린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는데요. 포르투갈전 벤치에 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도 변수입니다. 오른쪽 종아리 부상 중인 김민재 선수가 무리해서 출전은 했는데 줄곧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르투갈전에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경기 막판에는 마스크를 쓴 채 헤딩까지 시도하는 투혼을 펼쳤지만 분명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네, 벤투 감독이 이곳 카타르에 온 뒤에 훈련장에서 국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건 처음입니다. 아마 어제 경기를 마치고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은 가장 먼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포르투갈전에 벤치에 앉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자신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최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중석에서 통신 장비를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팀을 이끌었던 코칭 스태프가 포르투갈전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 5시간 전에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 포르투갈 선수단도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안 뛴 선수들 위주로 가볍게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포르투갈은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를 사수해야 16강에서 브라질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총력전으로 나설 전망인데요. 벼랑 끝에 선 우리 대표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마지막 포르투갈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실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주 전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인터뷰에선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으로 연일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안 하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압박도 곁들였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안 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영내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국위에 배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에 단일 대우로 대응하지 못해 효과가 없었다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타이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화상면담을 거론하며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맞춤형으로 정부가 협력을 다해줄 생각이라고 밝혔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한국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과 단독 인터뷰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했는데 당분간 언론사 개별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무인 차량은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며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에서 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어 감시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항공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8군 사령관 등이 직접 참가했습니다. 미군이 이런 유사한 차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공급자가 전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성능 시연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국산 무인 차량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내외 희귀 총기류가 최초로 대중에 선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주력 총기부터 현대 민간 호신용 총기는 물론 1970년대 M2 소총, 대한민국 1호 시제품도 공개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총몸과 개머리판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M2 카빈 소총입니다. 지난 1971년 제1차 긴급 병기 개발, 이른바 번개 사업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작한 열정 가운데 유일하게 전해지는 대한민국 1호 시제품으로 자주국방 태동기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탄이나 아니면은 총기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번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게 바로 이 M2 카빈 소총이 되고요. 전쟁 기념관은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기증받은 총기류를 대중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1940년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에서 생산한 마드센 경기관총, 2000년대 한국의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습득한 타리크 권총 등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총기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총기가 군사유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치는 보존 처리 과정도 상세히 소개해 유물 수집과 보존 과학이 지닌 가치와 의미도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생산한 발터 P38 권총을 분해해서 보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일련 번호 등 각인을 선명하게 되살리다 보니 이 총기가 어떤 전쟁에서 사용됐는지 등 상세한 이력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식도 심하고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죠. 전쟁기념관의 기밀해제 국군정보사령부 총기를보다 특별전은 내년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달 초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불과 19일 만에 이 명령이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어려워지자 안전대책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재개한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시멘트 회사 7곳이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들여오는 주요 거점역인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지난 5일 이곳에서 코레일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를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작업 중지 명령을 갑작스레 해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해제하려면 현장 안전을 개선해서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 측은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건 다른 사고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올해 일어난 철도 노동자 산재 사고만 보더라도 차량관리원이 사망한 대전 차량사업소에선 4개월 만에 조건부로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됐고 중랑역은 시설관리원이 숨진 뒤 넉 달 동안 노사협의를 수차례 거친 끝에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오봉역보다 한 달가량 먼저 설비원 사망 사고를 겪은 정발산역에선 관련 작업이 아직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현장 안전을 개선했다고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어려워지자 무리해 오봉역을 재가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근무 형태만 살짝 바꿔놓는 식의 졸속 안전대책을 내놓고서 섣불리 운행 재개에 나섰다고 비판합니다. 그 시멘트를 수도권에 실어 나르기 위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개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와 코레일 등이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철도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양 삼는다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겨냥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앞서 더 탐사는 지난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도곡동 아파트를 찾아가 취재하러 왔다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모습 등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면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근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없는데 국내 연구진들이 간질환 치료제가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젊은이보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유독 힘들어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거나 약해져 신체 활동이 어려운 근감소증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약 13%는 근감소증 환자이며 근감소증 환자는 최대 9배까지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한 치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 단백질 섭취를 장려한다든지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운동 격려를 통해서 근력 증가는 못하더라도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미 간 경화와 간 손상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 말로틸레이트가 근섬유 위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생지 실험에서 말로틸레이트를 투여한 그룹은 근육량 증가의 척도인 근섬유 지름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6% 증가했습니다. 또 투여 그룹의 허벅지 앞쪽 근육 무게도 21% 늘었습니다. 말로틸레이트가 근육 위축에 관여하는 체내 효새 활성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근육 소실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저해하는 원리입니다. We found that maltodextrin can improve strength and strength-producing muscle fiber numb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ltodextrin can be a very good candidate therapeutic for treating sarcopenia. 연구진은 말로틸레이트가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될 경우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식이 조절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말로틸레이트는 간질환 치료제로 이미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개발 기간과 비용도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 봉쇄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중국 당국이 공권력까지 동원해 시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전수조사를 일부 완화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나서면서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전날 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베이징 거리에 시민 대신 경찰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경찰 차량이 서 있고 도심 주요 도로엔 경찰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일부 도로는 시민이 모이지 못하게 조명을 아예 꺼 을씨년스런 모습입니다. 시위가 벌어졌던 상하이 거리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임시 장벽을 세워 거리 시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위 불참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进一步提高精准防控水平，依法分区、分级、分类开展防控工作。各区要严格遵守《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약자 등 주로 집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충칭에서는 최근 5일 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검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된 우루무치 지역엔 저소득층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원천 봉쇄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의 거리 시위는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부양과 제로 코로나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함께 내세운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표면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용암은 아직 꼭대기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 산 아래로 흘러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붉은 화염과 연기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는 화산 5개 가운데 하나인 마우나로아는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입니다. 화산 분출 즉시 화산활동주의보는 경고로 올랐고 항공기상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We were way overdue for Mauna Loa eruption, and so we had prepared. And as you saw, we went out to the community. 용암 분출은 아직 산 정상의 움푹 파인 칼데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암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주정부와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섬 일부 지역에 화산재가 쌓일 수 있고 차량이나 건물이 부서지거나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ould be in for a little bit of a prolonged time trying to determine if this is going to be a summit-only eruption or a summit plus a rift zone eruption. 마우나로아 화산은 지난달 하루 100번 넘게 지진 활동이 관측되는 등 전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843년 이후 모두 33번 폭발했는데 1984년에는 한 달 가까이 대형 분화가 일어나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금 일찍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2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5도 이상 낮아지며 한겨울 같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여기에 바람도 강해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1도, 부산 5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 낮아 꽤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7cm 이상, 충남과 전남 서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서해안과 충청, 전북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내리눈이 얼면서 빙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 절정에 이르겠고 이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